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행동 대표 이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쭉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평화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보 개념, 평화, 그러면 이제 바로 함께 생각이 되는 안보 개념의 확대, 변화, 확대에 대해서 인간 안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한국 전쟁에 관련된 한국 전쟁과 평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전히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한반도를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상태, 바로 그것을 한반도 평화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이 끝나고서 정전협정 상태로 70년을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을 했을 때 이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국제법적으로 평화협정, 이제 우리가 번역어를 사용할 때는 다양하게 씁니다. 강화조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화조약, 평화협정,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영어 표현은 Peace Treaty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맺었을 때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전쟁이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전후 처리 문제를 포함한 국제법적 행위, 이게 바로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게 된 취지는 전쟁 및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종결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전쟁 더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평화를 복원하자. 그 평화를 회복하자. 이런 약속을 하는 교전국 간의, 즉 전쟁 당사자 간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조약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평화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는 그 내용에 거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전쟁을 했으니까 승자와 패자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긴 측에서 진 측에 책임을 묻게 되죠. 책임을 묻는다는 방식은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보자면 첫 번째는 영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긴 측에서 진 측에 대해서 영토를 내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겼거나 졌거나. 그럼 이긴 측에서는 자기들이 지출한 전쟁 비용을 진 측에 니네 부담해라 이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토 문제 같은 경우가 유럽의 경우가 그래서 굉장히 영토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유럽은 비교적 다른 대륙에 비해서 비교적 면적이 작은 그 대륙인데 그 과거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애초에 아주 예전의 독일의 영토와 현재 독일의 영토가 많이 달라져 있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의 경우는 섬나라다 보니까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영국이라는 섬 이것 외에 유럽 대륙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지배권을 행사했던, 물론 영국은 대영 제국의 시절에는 전 세계의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하긴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유럽 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 지역에 원래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를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계속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이게 영토 조항이 대부분의 경우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쟁 비용에 대한 거, 전쟁 배상금 문제는 사실 심한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그 배상금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 있죠. 근데 독일이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이 패전국이니까 독일이 승전국에 의해서 부과된 전쟁 배상금, 이걸 도저히 그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즉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쟁 및 전쟁 상태를 종결시켜서 최종적으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맺는 교전국 간의 조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가는 내용이 영토 조항과 전쟁 배상금 문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평화협정의 사례들을 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나서 맺게 된 게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그 전선이 이제 만들어졌던 태평양 전쟁의 경우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통일됐습니다만 베트남이 분단된 시절에 미국과 했던 이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이것을 마무리했던 것이 파리 평화협정인데, 바로 지금에 보이는 사진이 다 그 평화협정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위에 보이는 것이 베르사유 협정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제1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국가가 많다 보니까 협정을 위해서 협정을 맺기 위해 한 이 관련자들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이 베르사유 협정은 이제 제일 왼쪽 위의 사진이라면 왼쪽 아래편의 사진,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협정입니다. 즉 태평양 전쟁을 마치고 나서 미국과 일본이 맺게 되죠. 미국과 일본이 맺게 된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의 좀 특이한 점은 영토 조항에 있어서 미국이 전범국인, 즉 추축국인 일본의 영토를 너네 우리 승전국인 우리한테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같은 연합국의 일원이긴 하죠. 일본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소련에게 뭘 반환해라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북방 사계도섬에 대한 얘기가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제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러시아와 그런 얘기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제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답답했던 점은 바로 독도 문제였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려놓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는 절대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논쟁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계속 이걸 국제적인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만약 그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했다면, 즉 대한민국의 영토로, 왜냐하면 일본이 부당하게 다른 국가들을 침략해서 얻은 일본령으로 만든 영토들은 다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독도도 이제 우리에게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일본이 이제 그걸 계속 시비를 걸고 명확하게 독도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일본이 계속 국제적인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아무튼 이제 왼쪽 아래쪽의 사진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베트남 전쟁을 마치고 한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에서 악수하고 있는 키가 큰 분, 안경 쓴 분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헨리 키신저. 아주 유명한 분이죠. 국제정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도 저술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여전히 많은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적의 적은 친구이다. 헨리 키신저가 당시 70년대 미국의 국무장관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중국하고 수교하자 이거였습니다. 왜 중국하고 수교를 해야 되느냐? 이 당시에 미국의 냉전 시기니까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당시 기준으로 소련이었죠. 그런데 중국과 소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먼저 이제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표현으로 녹둔도라고 하는 즉 중국과 소련의 경계가 되는 곳의 섬인데 이게 이제 누구 땅이냐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요. 영토 분쟁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섬에 이제 군대까지 동원이 되고 군대 간의 교전이 있게 됐습니다. 중소 분쟁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영토 분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은 종주국을 자처했지만 제일 그 인구로 봤을 때 제일 큰 나라는 또 중국이죠. 중국의 마오쩌둥이 그 중국 혁명을 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 먼저 있었던 사회주의 혁명으로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적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에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돼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게 됐던 나라가 아니라 글쎄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싹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농업 중심의 국가였던 것이죠. 이건 막스가 주장했던 그 사회주의 이론과는 약간 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은 중국식의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게 되고 그 중국 혁명을 이끌었던 마오쩌둥이 그것을 하나의 혁명 이론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소련에서는 그러한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회주의 이론에서 가장 정통적이라고 생각되던 부분을 많이 좀 수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시장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막 이 과정에서 중국은 그것을 보고 소련에 대해서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했고요. 중국이 이렇게 자신들이 비판하게 되니까 소련은 소련대로 중국에 대해서 교조주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즉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내용을 지금 다 설명하기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소련과 중국 사이에 영토 분쟁 외에도 이런 논쟁들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제1의 적이 당시 냉전에서 소련이었는데 소련과 갈등을 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 편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그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적의 적은 친구이다 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함께 전쟁을 했던 교전을 했던 사이죠. 미국과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초반부터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핑퐁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탁구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하고 같이 탁구를 하는 이런 이제 친선 체육대회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헨리 키신저 이 국무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다는 점이고요. 자, 악수하고 있는 또 다른 분은 당시 베트남의 레둑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베트남 분인데 이 파리 강화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즉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나서 두 사람이 다 노벨 평화상의 그 수상자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베트남 전쟁은 70년대에는 물론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했으면 그 이전부터 꽤 긴 전쟁이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하죠. 먼저
이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았던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하고의 독립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먼저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은 70년대에 뒤늦게 이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베트남은 이 강대국들과 전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사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그 베트남, 남베트남이 그 북베트남에 함락이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게 됐고 그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 베트남, 당시 북베트남과 맺었던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베트남과 맺었던 협정이 바로 이제 파리 평화협정인데요. 이 장구한 세월의 전쟁을 끝냈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의 그 수상자로 결정이 되는데 베트남 분은 레둑토 이분은 이제 수상을 사실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평화협정 사례를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승자와 패자가 분명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죠. 제2차 세계대전 승자와 패자 역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베트남에 사실은 좀 전력이 자꾸 패퇴를 했는데 미국이 철수했던 것은 그러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전면전으로 미국의 모든 힘을 모아서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겠다. 만약 이렇게 나갔으면 글쎄요. 미국이 졌을까요?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비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국내 문제 때문에 사회보장비, 사회보험 이쪽에 대한 지출을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됐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베트남 전쟁 비용을 계속 지출하는 것에 부담을 좀 가졌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 물론 전 세계에서도 그랬지만 미국 안에서도 반전 여론이 굉장히 크게 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국은 베트남의 패배를 했다기보다는 발을 뺀 것이었죠. 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의 경우는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대신에 뭐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긴 어려웠죠. 전쟁 배상금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서 남베트남은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서 북베트남과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발을 빼게 되니까 얼마 안 있어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점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실은 한국전쟁이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의 전쟁과 좀 오히려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은 승자가 누구고 패자가 누구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도 여전히 정치적 의미로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자 미국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종의 정치적 수사이죠. 사실 보면 특히 한국전쟁의 경우는 영토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에 하나 정말 북한이 만에 하나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38도선으로 분단된 상태였다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거 이게 그 북쪽에 북한의 영토가 넓어졌다. 그럼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 지금 바뀐 건데 그 면적은 뭐 큰 차이가 없죠. 이 경기도 쪽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왔고 38도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38도선이 분단선이었을 때는 개성이 남쪽이었는데 지금은 휴전선이 되면서 북쪽이 됐죠. 반면에 이 강원도 쪽을 보면 오히려 38도선에 비해서 남쪽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영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지가 않죠.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정치적으로 뭐 자기들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자기들 자유겠죠. 어쨌든
평화협정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베트남 전쟁의 사례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법적인 문제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죠. 전쟁이 끝났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그럼 전쟁을 끝났다라고 하려면 꼭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은 일반적으로는 전후 처리 과정의 시작을 할 때나 혹은 마무리할 때 이런 정치적 선언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2차 걸프전은 2003년 3월 20일에 시작되었으나 실제 종전선언한 것은 2011년 12월 15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죠. 물론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2003년도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승전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 전쟁 끝났다. 그런데 전후 처리 과정의 시작 혹은 종료라고 하는 것이 이라크 제2차 걸프전이죠. 이건 좀 애매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계속 이제 공습하고 뭐 이러면서 이라크까지에 진출했죠, 미국군이. 그런데 이제 결국 이 후세인 대통령까지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하게 됐고 뭐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후 처리를 했다라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미국이 이라크에 군대가 들어가서 새로운 이라크를 재건하겠다. 이게 시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미군이 철수하는 것으로 종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종료 시점에 맞춰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이게 지리하게 진행되는 전쟁을 마쳐야 되니까 되게 이긴 쪽에서 하게 되죠. 종전한다. 그러나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냥 전쟁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 들어가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패한 측에서 하는 종전선언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항복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제2차 세계대전 할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선언을 하고 메가더 사령관을 만나서 미주리함 배 위에서 이제 서명을 하는데요. 패한 측에서 하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이죠, 항복. 그래서 종전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승패가 좀 가릴 수 없거나 승자 측에서 하거나 이런다는 의미죠. 자, 이런 종전선언 관련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사실은 계속 이 북한에 대한 압박 정책을 좀 했었는데요. 강압. 영어로 코어션이라고 하긴 했는데 북한을 결과적으로 굴복을 못 시켰죠. 그러니까 즉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외교적 혹은 국제정치적으로 대통령이니까 내 성과가 이거다, 업적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가서 자, 북한하고 그러면 종전선언 하겠다. 핵 문제 해결은 못했으나 종전선언을 하면서 그러면 전후 처리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핵 문제까지 처리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이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북한과에 대한 한국전쟁에 종전선언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도에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북한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2007년에
그 제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것이 10월 4일 날 발표했죠. 14 공동선언을 냈는데요. 남북 공동선언이죠. 제1차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한 것이고, 이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죠. 2차에 있어서는 2007년에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국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자 혹은 4자 간의 협의를 문구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때 중국은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 남북이 만나서 3자 혹은 4자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남쪽 빠져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남북이 다 들어가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럼 3자라고 한다면, 4자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3자 혹은 4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3자가 된다면 또 상식적으로 미국을 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을 빼고 한다? 그럼 힘센 나라가, 야, 니네 참 제일 힘이 센 나를 빼놓고 니네끼리 해?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남북은 들어갈 거고, 힘의 크기, 패권국이라는 점을 봤을 때 미국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자라고 만약 하게 진행이 되면 중국이 빠지는 거 아니냐? 중국은 굉장히 불쾌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전선언은 사실상 이 평화협정으로까지 나아가야지만 이게 좀 완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건 말 그대로 선언이고 그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선언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한 거니까 안 지켜도 그만이죠. 협정을 맺어도 안 지키기도 하는데요. 뭐 사실. 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이제 지도자들끼리, 야, 이제 우리 시작해보자. 전쟁 처리 과정을 시작해보자. 전후 처리 과정을. 혹은 그 처리 과정이 다 갈 때쯤에서, 야, 이제 우리 뭘로 어떤 것으로 마무리하자. 이제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종전선언, 이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서 아무리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지금 국무위원장 김정은이죠. 이 만나서, 야, 우리 이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남북 간의 정상회담 벌써 몇 번 했습니까? 대통령으로만 따져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죠.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할 언급은 용의가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물론 그때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요. 제1차 북핵위기를 마무리하면 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왔는데, 이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자기에게 남쪽의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으니 이걸 좀 중재를 연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나 정상회담 오케이 하겠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을 했었죠.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이제 이 남북 간의 그 정상회담 혹은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은 꼭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할 때는 그런 걸 하고 보수 정권이 할 때는 안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다만 조건을 달았었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핵 문제, 핵을 포기하면 그럼 뭐 절대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했을 때도, 야, 너네들 핵 포기하는 게 낫다. 너네가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밝은 미래를 우리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자. 사실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즉, 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도자 간의 철학의 차이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평화 협정, 즉 한반도 평화 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과정과 절차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교류협력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평화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요 조건은 되겠죠. 적어도 이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분위기의 조성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특히 이 점에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것이죠. 실제 이미 우리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보면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물론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만 그 다음에 개성관광, 뭐 지금도 이제 가지는 못하죠. 금강산 관광.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해봤고, 뭐 물론 예전 얘기죠. 그리고 금강산도 가봤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 이제 참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제가 느낀 건, 야, 여기는 휴전선 위에 있는 땅이지만, 야,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 영토 같은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분위기가. 일단 북측의 노동자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좀 좋고, 아니, 사실 북측 노동자들이 남측의 관리자들하고 사이가 나쁘면 그 기업이 되겠어요? 뭐 속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좋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금강산을 갔을 때도 금강산 관광 가이드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남쪽의 관광객이 뭐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막 퉁명스럽게 관광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럴 이유는 없겠죠. 저는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제교류 협력이 남북 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이 각각의 실제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는 거니까 이 마음을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서는 이익을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 사회단체 교류협력이 있었죠. 민화협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류협력이 있었고요. 그다음 남측의 작가회의가 북측 작가들을 만난 게 있었고, 남측의 노동단체, 민주노총이 북쪽의 직업총동맹 만난 적이 있었고요. 농민단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단체 교류협력도 역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서로 원수질 전혀 없죠, 사실. 그런데 이미 남측은 남측대로, 북측은 북측대로 그런 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서로 첫 번째 경계하고 쟤네 말을 다 믿어도 되나? 이런 거 굉장히 심하게 있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녹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치적으로는 뭐 때로는 막 갈등하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갈등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평화 혹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의 가장 근본은 남측과 남한이라는 국가와 북한이라는 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 즉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열리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체육 교류 협력도 많이 있었죠. 특히 체육에 있어서는 이 단일팀이 만들어져서 성과를 나타난 적이 있었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죠. 탁구 같은 경우가 그랬고 청소년 축구, 남자 축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사실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남북 여자 축구에 있어서 물론 이제 북한 축구가 굉장히 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있었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교류 협력을 해야, 만나야 이렇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가장 근본의 남과 북이 평화로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제 재난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위험이 됐는데, 홍수라든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홍수, 대표적으로 이제 강이 범람하는 건데요. 강은 휴전선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죠. 북한의 이 홍수 때문에 범람을 했을 때, 북한에도 그럼 댐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댐이 있고요. 서로 협력을 해서 댐을 조절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건 남쪽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북쪽이 더 상류니까요, 지리적으로. 북한이 다 이제 댐을 풀어버리면은 남쪽이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 화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화재도 예를 들어서 설악산과 금강산이 휴전선이 있다고 산불이 났을 때 그 불길이 멈추는 게 아니죠. 계속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런 재난 대비 협력 굉장히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인도주의적 지원은 당연히 식량 지원, 의약품 지원, 방역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있어서 다만 아쉬운 점은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지원에 있어서 그런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약품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 의약품을 싣고 트럭이 넘어간다던가 할 때 이런 운송수단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우리가 남측에 이제 북한에 당하는 거죠. 남한이 북쪽에. 이 점은 어쨌든 가능한, 남과 북이 아무리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돼도 남북이 계속 끈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 끈조차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진의 그림을 보면 왼쪽 위가 이 임진강이죠. 임진강에 있는 이 댐들입니다.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죠. 바로 이걸 보더라도,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 홍수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이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특히 이제 하류가 우리 남한이니까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산불이죠. 산불. 당시 설악산에 불 나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길이라고 하는 건 뭐 휴전선이라고 해서 불길이 멈추는 건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성공단이 한참 가동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기준인데요. 그 생산량을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1억 8,523만 달러, 상당한 금액이죠. 근로자를 보면 북측은 54,763명이고 남측은 803명입니다. 근데 개성공단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5만 5천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개성공단에서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5만 5천여 명의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 됐었죠. 바로 개성공단이. 매일매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적 생산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전제로 해서 하는 생산이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주의 교육의 산실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요. 어떻게든 이것은 다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전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제적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얻는 이익도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서 정경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개성공단은
끝까지 그런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막 긴장이 올라가도 유지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폐쇄를 선언하게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북한에서도 사실상 거의 자기들이 폐쇄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에서도 거의 폐쇄에 가까운 막 이제 그런 조치들을 막 내렸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면 정치 군사적 협력이 피할 수가 없겠죠. 군사 협력은 군 당국의 회담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공격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9.19 남북 군사 회담을 통해서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9.19 남북 군사 그 합의는 거의 폐지된 것에 좀 다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북한에서부터 거의 뭐 사실 뭐 안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왔던 것도 있고요. 우리도 그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우리도 뭐 이거 더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상황이 됐죠. 정치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가 문화적, 사회적 뭐 이런 교류 협력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정치 협력이죠. 이럴래니까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국내적인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만나서, 남북 간에 만나서 가끔 정치 단위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례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만약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긴장이 고조됐든 대화 협력 분위기가 고조됐든 정상회담을 만약 정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상과 핫라인도 계속 살아있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할 때 만나서 회담이라는 게 꼭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불편한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불편한 상황을 그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 뭐 불편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 할 때도 아주 순탄하게 이게 다 회담이 진행된 건 아니었다고 하죠. 사실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이 정도 얘기면 됐다 그러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을 붙잡아서 끌어안치면서 아니 이 노인네가 나이가 훨씬 많았으니까요. 이 노인네가 노고를 끌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 얘기 그만한다고 하면서 일어나면 어떡하냐 뭐 그러면서 막 설득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해서 결국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호 협력 뭐 이런 분위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게 회담이 되더라도 이것이 만약 정례화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더라도 혹은 하기가 어렵더라도 총리나 장관급 회담 뭐 이런 건 정례화하면 어떨까? 물론 지금 오늘의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걸 정례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접촉을 해야 되고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례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제도적으로 남이나 북이나 서로 이거만큼 건드리지 말자 이러면서 제도화하자는 거죠. 불편한 상황에서도 회담을 통해서 이제 불편한 상황을 서로 타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뭐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수준이라면 이미 이건 국가연합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적 충돌 문제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서해에서 왼쪽 위가 서해에서 그 충돌됐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이 연평도에 대한 포격이 있었던 그 사진이죠. 이 서해에는 특히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이 북방 한계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북방 한계선과
우리 NL이라고 부르죠. 이게 푸른색입니다. 오른쪽 이 그림이죠. 북한에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 사실 이 이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굉장히 다른데, 당연히 북한도 다만 이 서해상인 섬들의 영토는 이제 대한민국 거다. 이거는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북한의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과 북이 맺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해상에 있어서는 이 육상인 DMZ, 그러니까 이게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장과 북한의 주장이 합의가 안 됐을 때 이런 충돌이 자꾸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자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 충돌이 우발적으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상황,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적 회담 같은 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힘 대 힘, 강 대 강 대결로만 치닫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 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항구적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92년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 합의서만 남북이 다 서로 준수하려고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갈등이 있더라도 이걸 회피하지 말고 극복하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등의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고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주변 강대국들,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이고요. 좀 더 확대되면 일본과 러시아까지 해당이 되겠죠. 즉 과거 북핵 문제 때문에 했던 육자회담의 그 6개국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이해관계를 존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의 협조가 한반도 평화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평화 유지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할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공존할 때 하더라도 계속 북한은 비핵화할 것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그걸 추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북한이 핵을 갖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더 강화해 주는 결과로 가지 않겠느냐. 이 점 때문에 사실은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면서 이 핵을 가진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게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 유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 혹은 4자 간 잠정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부속협정을 맺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서 무슨 재난 대비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군사적 정치적인 이 시각만을 갖지 말고 남북 간 관계에서 안보 문제도 이제 더 확대를 해서 포괄적인 인간 안보라는 차원에서 재난 문제라든가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가 인간 안보를 지향하는 것을 좀 더 확대, 발전,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은 좀 아닌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여러 공개적으로 막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공론화되는 것, 이것에 기여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각각의 내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